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살 된 남성입니다. 전 처가살이를 합니다. 겉볼이 서말만 있어도 안 하는 게 처가살이라는 말이 왜 나왔나를 전 온몸으로 실감하면서 살고 있어요.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파렴치한 반전 위에 또한 애달픈 반전이 숨겨 있으니 귀를 쫑긋 세워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30대 초반부터 제 사업을 했는데요. 제가 사업 감각이 있다고 제 자신을 한없이 믿게 된 게 처음에 국밥집으로 시작했어요. 국 정량까지 정해주는 체인점으로요. 제 스스로 상권 분석을 했을 때 맛있는 국밥집도 없고 저희도 엄청 시켜 먹어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국밥으로 시작을 했는데 대박을 친 거죠. 간편하게 먹기도 좋고 하니까요. 그 사업을 차라리 꾸준히 할 걸 8년 하면서 돈 좀 모았다고 건방을 떨면서 장인 장모 믿고 갈비집을 시작한 겁니다. 장인 장모께서 을지로에서 꽤 유명한 갈비집을 운영하시거든요. 사실 평양분인 아내의 외할아버지가 운영하시다가 무남동녀인 제 장모께 물려주신 겁니다. 평양냉면하고 같이 하시는데 흔히 말하는 떼부자이십니다. 지금 생각해도 피눈물 나는 게 7년간 휴일도 없이 제 몸으로 배달하고 열심히 산 결과가 하루아침에 날아가니 세상 살기가 싫더군요. 하필 코로나 시작점과 겹친 거예요. 코로나가 닥칠 줄 알았다면 국밥 배달해주는 그 장사 계속했을 겁니다. 제가 권리금 받고 넘긴 그 사람들은 제가 벌 때보다 2배나 번다는 소식이 절 더 미치게 했죠. 대출받아 멋지게 건축물까지 지어서 연 갈비집은 2년 만에 몽땅 말아먹고 전 빚만 떠안은 채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 넘게 술로 지새우는 절 지켜보다 못하신 장인 장모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얌전하시기가 조선시대 양반집 규슈 같은 제가 늘 좋아하고 흠모하는 제 장모님은 오셔서 절 위로하시기에 급급한데 정남이 떨어지는 장인어른께선 그거 들어먹었다고 세상 두 쪽 나지 않아. 사내 자식이 진득하니 응? 그런 맛이라고는 없고 그거 들어먹었다고 처자식한테 왠가 찌질한 모습 보이면서 울고 자빠졌어. 울려거든. 그거 떼놓고 울어. 라고 큰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장모님이 절 다독이시며 설득하시더군요. 장모님 말씀대로 전 처가가 하는 갈비집에서 2분을 도와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은 경기도 하남이고 을지로까지 출퇴근이 불가해서 저희는 장인어른 댁 바로 옆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서 이젠 완전히 처가살이나 다름없게 된 거죠. 처가살이하는 서름 달래는 방법이자 체력을 동시에 관리하는 방법은 새벽에 일어나 하는 가벼운 등산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환기시설이 잘 된 곳이라도 종일 고기 굽는 냄새를 맡다 보면 기관지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장모님의 말씀대로 등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겸연쩍은 이야기인데 저녁엔 아내 몰래 남자 어른들이 즐겨보는 영상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게임도 하고요. 위에 잠깐 적었지만 저희 장인과 장모님은 극과 극입니다. 장인은 체격도 굉장히 크시고 완전 상남자시죠. 성격도 괄괄해서 늘 조용하게 나지막히 말하는 저를 답답해 하십니다. 뭐라고? 크게 말 좀 해. 왜 모기만한 소리로 내내. 사내 자식이. 답답해. 그 성격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했냐고 물으시는 구독자님들 계실지 모르지만 전 말이 없습니다. 말도 없고 늘 조용하고 손님 안 계신 시간에는 인터넷 뉴스 읽거나 조용한 팝송 듣는 게 취미예요. 장인은 계산대 앞에 있는 컴퓨터에서 인터넷 장기를 두시면서 다른 집 사이들은 장인하고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면서 장인어른 그러면서 애교들도 부린다더구만. 아이고 장인어른 오늘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고 술집도 모시고 다닌다더만. 무슨 취미가 맞아야 해먹지 라고 중얼거리시기 일쑤였죠. 저라고 왜 바둑 안 둬드리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매사 뭐든지 제가 못마땅하셔서 어쩔 줄을 모르시는 장인어른께 애교를 부릴 엄두가 날 리는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못마땅하신 분이었어요. 갈비집 같은 경우는 테이블이 회전율이 빨라야 하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고 빨리 세팅해드리고 이게 되게 빨라져야 하는 게 직원들에게 제일 중요시 되는 부분이거든요. 전 포장 배달하는 국밥집만 해보았고 갈비집은 장사를 그렇게 길게 안 해봐서 어디 테이블 하나 붙잡고 시간을 오래 끌고 있으니 같이 일하는 분들이나 아버님이 답답해서 죽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야, 일로 나와봐. 속 터져서 내가 하는 게 낫겠다. 도대체가 이러니까 갈비집을 말아먹었지. 말끝마다 갈비집을 말아먹었다 소리 하시는데 저런 선을 넘은 발언은 장인의 인격이 어떤 수준인가 제대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인이 안 그러셔도 전 이미 주눅이 들 대로 들어있었는데요. 제가 뭔가 하나를 하고 있는 동안 딱 뒤돌아보면 다른 직원들은 막 두세 개씩 감당하고 있으니까 자연히 제가 모자란 놈 같은 겁니다. 자네같이 그렇게 하면서 밥 벌어먹기 힘드네. 그러니까 그렇게 삐까뻔쩍한 갈비집을 단숨에 말아먹지. 장인어른은 기본적으로 저에 대한 무시가 깔려 있으셨던 것 같아요. 갈비집을 말아먹은 사유라고요. 그러니 만사에 절 삐딱하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늘 아버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매사에 너무 급하게 하고 하다 보면 술잔도 깨고 다 한꺼번에 쟁반에 챙겨가던 것 와장창 하기도 하고 그렇게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는 절 장인어른은 혀를 차며 바라보시는데 반대로 장모님은 늘 감싸주셨습니다. 자네가 힘 안 붙이는 일만 하다가 그놈의 가정을 이루어서 처자식 벌어먹이느라 고생이지. 아유, 딱한 사람. 제 장모님은 갈비집 직원들도 모두 좋아할 만한 인성을 지닌 분이십니다. 월급이 입금된 지 사흘도 안 되었는데 갑을 신청을 하면서 스스로 입이 한데 발 나오신 서빙 직원 아주머니가 도대체가 돈이 모일 날이 있어야 말이죠. 겨우 모인다 하면 시골 시댁에서 사고 쳐서 돈을 보내라고 하시니까요. 돈 모으는 재미도 없이 이게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어요. 아유, 이 사람아. 그렇게 윗돈으로 아랫돈 메꾸고 아랫돈으로 윗돈 메꾸며 살다 보면 언젠가 모으는 날이 있는 거야. 그저 남에게 손 안 벌리고 밥 먹고 사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시면서 흔쾌히 몇 달치 월급을 통장에 넣어주시는 게 우리 장모님입니다. 그리고 월급날엔 영원을 넣어주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장모님의 선함이 그렇게 하지를 않죠. 단돈 30만 원이라도 수고 비주로 넣어주십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장인어른과는 인격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를 보이시는 예를 들어보았는데요. 장인어른은 새로 들어온 직원이 와장창 한 번 하면 칼같이 월급에서 제하고 두 번째 같은 실수를 하면 제까닥 내보내시죠. 그 쟁반 나르는 일을 해서 자식들 공부시키는 학부모 엄마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정을 아예 감안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배에 낀 기름만큼이나요. 그에 반해 전주 이씨 가문의 장모님은 양갓집 규슈답게 만사조신한 몸가짐, 즉 언행을 보여주셨고 단 하나 사위인 저를 감싸주시는 장모님을 의지하며 그 힘든 시간을 버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장모님은 가게에 계시는 시간이 거의 없고 항상 집에서 드러누워 계시는 게 일인데요. 평생 고깃집을 운영하셔서 그런지 근래 들어 목소리도 갈라지시는 걸 뵈니 기관지도 안 좋아지시는 것 같고 나이살인지 누워서 살도 조금씩 찌는 것 같으시고 안타까울 뿐이죠. 어쨌거나 제 장인과 장모처럼 안 어울리는 한 쌍도 드문데 그 괄괄한 성격의 장인이 뜻밖에도 장모님께 의외의 면을 보이시더군요. 피곤한 장사를 하고 집에 들어가셔서도 자신이 직접 식사를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근래 장모님이 자꾸 아프시게 되시면서 하시게 된 일이에요. 거 들어가 누워있어. 그게 날 도와주는 거야. 괜히 나와서 찬물에 손 담궈가지고 관절이 도졌네 어쩌네 사람을 들들 볶을 거 아냐. 그러시면 장모님은 못 이기는 척 소파로 가서 장인어른이 음식하는 걸 유심히 쳐다보시죠. 뭘 저렇게 빤히 쳐다볼까 싶을 정도로요.
장모님은 장인어른의 말씀이라면 하늘로 여기셔서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분입니다. 예전에 M 드라마에서 대발이 아버지가 그러셨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바로 우리 장모님의 사고방식이 그러세요. 하늘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땅인 우리 어머니. 옷도 장인께서 좋아하는 스타일만 입으시고, 음악도 장모님은 클래식을 들으시다가도 장인어른이 대중가요를 듣자고 하시면 그런 가요를 들으십니다. 도대체가 자기 의견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장모님의 결정적인 면모는 식사 때 장인어른이 드시는 대로 따라 드신다는 겁니다. 장인어른이 상을 차리시고 장모님을 부르시면 다가오셔서 앉으십니다. 장인어른이 시금치 나물을 집으시면 자기도 시금치를 집으시고 장인어른이 드시는 반찬대로 따라 드시는데 좀 심하다 싶게 따라쟁이라서 닭살이 돋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장모님은 장인어른이 집에 계시면 장인어른 모습을 자주 찍으시죠. 동영상도 좋고 사진 기능으로도 열심히 찍으십니다. 40년 넘게 사셨으면서도 그렇게 좋으실까요? 한날은 장모님과 둘이 커피를 마실 때 제가 장모님께 여쭈어 보았어요. 장인어른 어디가 그렇게 좋으시냐고요. 지금은 저래도 젊을 때 멋있었지. 체격도 좀 좋아. 지금은 나이살이 붙어서 그렇지만 젊을 땐 정말 키도 크고 멋있었거든. 몸 약한 여자 만나서 만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소리나 듣고 불쌍하지 뭐. 남자는 그저 여자 복이 있어야 해. 아이, 장모님이 어때서요? 제가 여자라면 장인어른 같은 사람하고 결혼 안 해요. 사람이 말이 곧 사람인데 정말 두 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격이 틀려요. 제가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흥분한 데는 그 전날 장인한테 당한 게 원한이 사무쳐서입니다. 저희 갈비집에선 기본 반찬으로 나가는 씨알젓을 된장을 담는 소형 접시에 미리 담아놓거든요. 손님들 들이닥치면 세팅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걸 수저 2개로 긁어서 삼각형 모양 나오게 담는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새로 들어온 직원은 그것부터 훈련시키시죠. 결코 업무 시간에 안 시키고 퇴근 시간 지나서 훈련시키십니다. 사실 제가 그거 잘해서 무슨 상 탈 것도 아닌데 그거를 2시간을 시키시다가 말고 아휴, 자네는 그냥 나가서 발레 파킹이나 하게. 도대체가 뭘 써먹을 때가 있어야 말이지. 응? 주차 하나 잘하는 것 빼고 뭘 잘하나. 그러니까 갈비집을 삐까뻔쩍하게 차려놓고 2년도 안 되어 말아먹지. 장인만 아니면 손바닥을 들어올려 어떻게 하고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만사 이런 식인 장인 때문에 전 장인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할지 늘 고민에 휩싸였고, 먹고 죽을래도 뭘 해볼 미천이 없으니 죽으나 사나 여기 붙어 있어야 하는 제가 싫었습니다. 장인에게 스트레스 받는 걸 새벽 등산으로 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이어가고 있던 어느 날, 걸어서 5분 거리의 장인댁에 갔더니 2층을 도배를 하고 있더군요. 갑자기 왜 도배를 하느냐고 여쭈었더니 자네 작은 장모를 데리고 들어오려고 말이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내에게 삼촌이 있다는 이야기도 못 들었고 작은 장모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내한테 밖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집으로 들여와야겠어. 내 자식을 가진 사람을 내 머리맡에 두고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봐야지.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가뜩이나 노산이라 불안해서 말이지. 무안도 안 타고 저렇게 뻔뻔한 것도 모자라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장인을 보면서 저게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그 연세에 아기를 임신시킨 장인도 대단하지만 설령 그렇다 한들 이게 조선시대도 아니고 한 집에서 2집 살림을 하시겠다는 게 말이 되나 싶어서 말이죠. 장모님을 아래층에 뻔히 두고서 말입니다. 그것도 보통 장모님입니까? 장인을 좋아하시는 장모님을 두고 말입니다. 그러나 장인 성격상 굽힐 사람 아니었고
안방에 누워 계신 장모님은 울고불고 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조용하신 거예요. 못마땅하면 앞으로 이 집에 발 끊으면 되네. 자네 장모도 허락한 일이고 난 자식들 눈치 볼 일 없어. 아내는 불그락 푸르락 하면서도 안방 장모님이 신경 쓰여서 큰 소리도 못 냈는데 안방에 들어간 우리를 오히려 다독이시는 장모님은 절제된 언사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전엔 능력 있는 남자 열첩도 거느렸어. 평생 바람질 한 번 안 한 거 고맙다고 해야지. 맨날 아프다는 소리만 하고 여자 구실도 못 해주고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렇지만 엄마, 바로 위층에서 이게 짐승이지 사람이야? 아들도 못 낳아준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니? 그러니 니들도 아무 말 말어. 저기서 아들 나오면 다행이야. 니들이 제사상 받들 거 아니잖아. 장모님의 조선시대 본처 같은 너그러움에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그냥 방관하는 방관자가 되어갔습니다. 장인께서 장모님의 허락을 받았다는 그 말에서 장모님의 조강지초로의 자리를 위협할 리는 없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게며 집재산에 대한 모든 명의가 장모님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 문제 때문이라도 장인어른은 쉽게 이혼말을 들고 나올 리가 없고 또 성인인 딸과 사위나 손자들 앞에서 체면도 말이 아닐 테니까요. 그러나 2층의 내연녀는 세컨드답게 웃기지도 않더군요. 뭐랄까 뻔뻔함이라고 해야 하나요? 일주일에 4번 오시는 도우미님께 2층 청소나 빨래도 해달라고 하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거의 그 작은 살림 자기가 하면 되는 걸 굳이 자기도 이 집 안주인이란 걸 알리고 싶은 마음이겠죠. 한 집은 2가족도 아니고 아래층하고 난 한 가족이니까 수고 좀 해주세요. 그뿐인가요? 처가에서 5분 거리인 저희 집도 수시로 드나들 뿐 아니라 2층 발코니에서 그 부름배를 안고 체조 같은 거를 하면서 온 동네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여념이 없는 거예요. 또한 그 부름배를 앞으로 쑥 내밀고 갈빗집을 찾아와서 종업원들 하나하나에게 인사도 하고 그들에게 환심을 사려는 행동을 하는 것도 가짜고 무엇보다 우리 딸 어린이집 발표회 때도 부름배를 내밀고 찾아가서 설쳤다는 겁니다. 우리 딸 친구들이 저 배부른 아줌마 누구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나서서 새할머니야. 앞으로 수영이네 새할머니라고 불러. 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 창피해 죽는 줄 알았다고 우는데 달래느라 애 좀 먹었더랬습니다. 2달 후 2층의 40대 내연녀는 결국 아들을 낳았고 장인어른은 나이 70이 넘어 얻은 아들의 거의 반은 정신이 나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팔불출 떠는 거 하나하나 적기도 짜증이 나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문제는 2층의 상간녀가 아들을 낳아놓더니 본처 자리를 노린다는 것이었어요. 아내와 제가 보기엔 본처 자리를 노린다고밖에 안 보였습니다. 하루는 가게 쉬는 날 장모님을 뵈러 갔는데 집안이 시끌시끌하고 장인은 장모님을 쥐잡듯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만 이게 어디서 욕질이야. 계속 그럴 거면 이혼하고 말자고. 장모님은 그저 힘없이 고개 숙인 채 대꾸도 안 하고 듣기만 하시더군요. 들을 필요도 없으니 그러고 계시겠죠. 이야기인 즉슨 장모님이 2층에 올라가서 신생아와 내연이에게 갖은 쌍욕과 저주를 퍼부었다는 거예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이 얌전한 사람이 난데없이 2층으로 난입해서 누나를 뒤집은 채 쌍욕을 퍼부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우왕청심원을 먹으며 간신히 벌렁거리는 심장을 잠재웠다면서 내연녀가 난리를 친 거죠. 세상에나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랬다고 지나가는 길냥이에게도 말 한마디 함부로 안 하시는 우리 장모님께 그런 모함을 하는 파렴치한 내연녀를 보면서 속으로 드는 생각은 첨년이 꼭 첨년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네였습니다. 모함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집에서 20분 거리의 대형 재래시장에서
장모님과 그 내연녀가 정면으로 부딪혔나 봅니다. 내연녀의 말에 의하면 저희 장모님이 고래고래 남들 다 들으라고 소리치셨다는 거예요. "2년도 이 시장에 다니는 거야 뭐야? 남의 남편 가로채서 등골 빼먹고 사는 첩년이 감히 고개 빳빳이 쳐들고 백주 대낮에 시장을 활보해?" 그랬더니 장 보러 온 이른 노파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한마디씩 보태더래요. 저 여자가 첩이냐고요. 장모님은 분에 겨워서 첩일 뿐 아니라 내가 사는 집 바로 2층으로 치고 들어온 첩이라고 사람들에게 크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노파들은 마치 자기들 젊을 때 남편들이 바람질한 그 상대 상간녀를 바라보듯 2층의 내연녀에게 한마디씩 험한 욕이나 저주를 퍼부었다네요. "그 젊은 년이 할 짓 없어서 남의 서방을 가로채나?" 상간녀가 그런 말을 주워들을 때마다 전 저 여자가 우리 장모님 자리를 노리고 저렇게 자꾸 나쁜 소리를 만들어내는구나 짐작을 할 뿐이지만 어림도 없죠. 제가 장모님께 단단하게 교육을 시켜드렸거든요. 사실 저도 장인에게 감정이 안 좋았을 뿐 아니라 게다가 저런 인간 이하짓을 한 장인하고 그만 확실하게 갈라서시라고 하고 싶었지만 저런 인간일수록 더 속을 뒤집어 놓고 절대 이혼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게 진정한 복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줍니까? 저 뻔뻔한 장인과 저 상간녀에게 보복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절대 이혼해주지 않는 거죠. 게다가 재산의 모든 명의가 장모님께 되어 있으니 장모님은 아쉬운 거 하나도 없고 장인은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 청구를 할 수 없고 장모님은 저쪽에게 언제든지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장모님, 여차하면 저 2층의 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도 있어요. 가만히 참고만 계시지 말란 말씀입니다. 그때 장모님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장인은 여자 없인 잠을 잘 못 자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장모님이 몸이 아프시니 그걸 늘 받자 해줄 수 없어서 바람이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이해는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사실 이혼이 한시가 급한 상황인 거는 저쪽입니다. 아이가 태어났고 게다가 아들이라 장인어른은 하루라도 빨리 아들을 호적에 올리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호적에 올리면 2층의 여자는 단순한 동거녀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혼을 해주지 않는 이상이요. 저 상간녀 입장에선 자기 아들이 이제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올라갈 텐데 호적에 자신이 안 올라 있고 단순히 동거녀가 자기 생모라는 걸 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니 저쪽에선 마음이 많이 급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아마도 저런 모함을 해서라도 심성도 착하고 몸이 약한 장모님이 지쳐 나가 떨어져서 저절로 이혼을 해주길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전 이런 상황일수록 장모님 곁을 우리 부부가 지켜드려야겠다는 의지에 불탔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론 장인은 거의 맨몸으로 아내의 외할아버지가 경영하시는 갈비집 사이로 들어간 거고 장모님이 물려받은 재산으로 같이 이 재산을 일구신 거거든요. 오늘날의 부는 그러니까 오로지 장모님의 덕인데 50년 가까이 해로한 부부의 정은 뒤로 하고 이제 와서 내연녀를 만들고 그 여자와 자식까지 만들었다는 그 자체는 해선 안 될 짓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배은망덕한 거니까요. 장인이 절 너무나 탐탁치 않게 여겼듯 저 또한 장인어른이 탐탁치 않았던 만큼 조강지처 인품 좋고 고결하신 제 장모님을 배신한 장인 앞을 가로막고 싶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그 즈음에 가게에선 가게에서대로 장인어른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도 날로 심해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주방분들이 고기와 함께 기본 반찬으로 나가는 무생채알 무를 자르는데 저보고 같이 들어가서 자르라고 하시더군요. 홀서빙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뭐 시킬 게 있어야 말이지. 이제부턴 주방일이나 제대로 배워두게. 장인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날부터 주방에 들어갔고 마침 무생채를 만드는 날이었어요. 주방분들이 하는 대로 옆에 앉아서 무생채를 써는데 장인께서 30cm 자를 들고 와서 제가 자른 물을 재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 같이 제 칼로 써는데 자는 이렇게 길이와 두께가 엉망인가? 참 체주도 희한할세. 열이 확 치받더군요.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대놓고 무언을 주시는지. 그리고 사이가 자른 무채 길이를 재기 위해 자를 들고 와서 재는 그 행위에 전 장인이 절 무시함이 어떤 선을 넘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근래 들어 제가 유독 장모님 역성을 드는 것 같은 것도 물론 못마땅해서 일부러 그러셨을 수도 있겠죠. 전 장인이 절 무시하시는 것도 싫었고 집에서 하시는 행동 또한 싫었습니다. 장인은 도대체 조선시대 사람도 아니고 뻔뻔하게 두 집, 아니 한 지붕 두 집 살림을 이어나가셨는데 잠부터 비롯해 생활은 거의 2층에서 하시면서도 희한하게도 식사는 꼭 아래층에 와서 장모님과 하시는 것도 꼴보기 싫었습니다. 살찐다고 잘 드시려고 하지 않는 장모님에게 억지로 음식 권하는 것도 왠지 불편해서 싫더군요. 많이 드시지도 않는 장모님이 좀 누워있다고 날이 갈수록 살이 찌는 건 아마도 장인께서 갖은 영양식으로 메인 반찬을 만드시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고 장모님이 그 메인 반찬을 드시는 것도 아니에요. 도우미 선생님이 해놓고 가시는 밑반찬을 주로 드십니다. 그것도 장인어른이 드시는 대로 따라 드시면서요. 당신 이거 연포탕 좀 먹어봐. 당신이 좋아해서 내가 특별히 한 건데. 당신이 안 드시니 저도 먹기 싫으네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장모님이 거절하시면 좀 심하다 싶게 화를 내시는 장인의 태도입니다. 아이 짜증나게. 그러지 말고 좀 먹어. 난 미더덕 알레르기 있는 거 알잖아. 그러게 미더덕을 왜 넣으셔가지고 안 드세요. 희한한 사람이야. 자신이 직접 한 음식 매번 아내가 잘 안 먹으면 서운은 하겠지만 잘 안 먹는 걸 알면 그만두어야지. 굳이 갖은 영양식으로 해삼탕, 연포탕, 토종닭 구해와서 백숙 등 안 하시는 게 없는 장인의 태도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첩들인 미안함을 그런 식으로 풀어보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직원 중 한 분이 결혼을 해서 장모님과 내연녀만 빼고 모두 결혼식에 참석한 오후의 일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장인과 아내는 가게로 갔고 전 잠시 집에 들를 일이 있어서 골목을 들어서는데 장인어른 댁 2층 베란다에서 장모님과 상간녀가 뒤엉켜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정말 무섭게 뒤엉켜서 서로 쥐어뜯고 계시더군요. 아이고 저거 그대로 두면 우리 장모님이 저 팔팔한 젊은 년한테 당하겠다 싶어서 기겁을 하고 대문을 따고 뛰어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전 너무 놀랐습니다. 장모님이 거의 눈이 반 뒤집어지셔서 내연녀에게 막 폭력을 해대시는데 정말 무섭더군요. 내가 가만히 당해주니까 가만히로 보이냐? 한 번만 더 지랄하면 너 가만히 안 두겠어. 대한민국 결혼제도의 웅장함이 뭔 줄 알아 이년아? 이혼하라고 1000만 번을 꼬드겨봐라. 난 절대 이혼 안 해줘. 40대 후반의 여자와 70대 초반의 두 여자가 뒤엉켜서 난리 피우는 걸 중간에 끼어서 뜯어 말리는데 정말 두 여자 기세가 동시에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와, 우리 장모님 사이다, 파이팅! 소리가 속에서 마구 들끓으면서 쾌감 또한 느꼈습니다. 그렇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장모님이 평소의 모습답지 않게 상간녀에게 난리를 피우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가 쉬는 날이었는데 다 같이 모인 저녁 시간에 장인께서 이혼 이야기를 꺼내셨거든요. 아들을 호적에 올렸는데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면 이혼을 하고 호적 정리를 해야겠다고요. 사실 재현이 엄마, 그러니까 제 아내는 호적 정리해서 남의 가문에 시집간 사람이고 그렇고 하니 더 이상 재현이 엄마에게 피해갈 일은 없을 테고 새로 태어난 생명 위주로 일을 정리하자는 말씀이셨죠. 장인이 그런 뻔뻔한 이야기를 마치 무슨 독립선언문일 듯 비장미에 차서 말씀하시는데 어처구니가 없었고
장모님이 우시는 걸 보니 속이 뒤집어지는 거였습니다. 상간녀가 남의 집 남편하고 상간을 해서 아이를 가졌고 낳을 결심을 했으면 이미 2가지 경우의 수를 각오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세컨드로, 그러니까 동거녀로 살 결심 아니면 깨끗하게 이혼을 하게 한 후에 정식으로 결혼을 하는 길을 택하던지요. 그러나 그렇겐 할 수 없었겠죠. 장인에게 돌아갈 재산이 하나도 없을 테니까요. 이혼하고도 장인이 가게에 계시는 건 불가능할 테고 돈 없는 백수 할아버지를 떠맡는 일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치고 들어와서 이 집에서 자리를 깐 후에 저런 치사한 방법을 쓰는 거겠죠. 같은 집 바로 머리 위 2층에서 사는 여자와 자기 남편의 씨를 내치면서 재산을 하나도 안 주고 이혼하기엔 저희 장모님 인성으로는 못할 일이니까요. 사실 장모가 저렇게 누군가와 드자비하면서 싸움을 벌이는 모습은 깜짝 놀랐지만 있을 법한 일이니까 전 속으로 정말 우리 장모님 많이 참으셨지. 그 속을 뒤집어 보면 사리가 꾸미꾸미 나올걸? 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슬쩍 스치는 생각이 있었으니 어쩌면 그동안의 저 내연녀가 장모님을 모함했다고 생각한 사건들이 진짜 있었던 일일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사람이 한 가지 모습만은 없을 뿐더러 솔직히 그 상황에서 그 정도로 안 하면 빈충이 아닙니까? 장모가 상간녀 집에 찾아가서 머리끄댕이를 잡은 것도 아니고 장모님이 찾아와서 2층을 차지하고 사는 여자에게 그 정도 안 하면 빈충이죠. 그날 저녁 장인 댁에서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2층 여자 얼굴에 상처가 난 걸 보고 장인이 내려오셔서 장모님 뺨을 2대를 때리셨나 보더라고요. 이게 보자 하니까 어따 대고 손질이야. 장인께 손질을 당하신 장모님이 우시면서 전화하셔서 달려가 보았더니 장인어른은 이미 2층으로 올라가 계시고 장모님은 침대에 엎드리셔서 울고 계시더군요. 자네 장인이 평생 동안 나에 대한 기본 매너는 지키고 살았는데 아들 하나 낳았다고 나한테 손찌검을 다 하네 그래. 아들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 어디 아들 딸 골고루 있는 니들 한번 말해봐라. 어휴. 장모님이 우시는 걸 지켜보자니 딸과 사위, 손자, 손녀가 코앞에 사는데도 자식 무서운 줄 모르는 장인에게 화가 나고 바람 피운 유책 배우자 장인이 장모께 손찌검을 하는 걸 봐야 하는 제 자신이 싫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만 같았어도 펄펄 뛰면서 난리를 쳤을 텐데 장인이니 한 다리 건너라 못하겠더군요. 장인께 손질을 당하신 충격이 컸는지 장모님은 완전히 자리 보존을 하고 눕게 되셨습니다. 여태까지도 하루에 반은 누워 계셨지만 그래도 왔다 갔다 빨래도 걷고 하셨는데 자리에서 꼼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꼼짝을 안 하시니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시면서 점점 더 갈라지시고 걸걸한 목소리가 되시는데 사람이 이렇게 점점 망가져가는구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불쌍한 장모께 신경을 써드린답시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퇴근하면서 장인어른 차 주차장에 넣어드리는 김에 올라가서 장모님 얼굴을 베었습니다. 어느 날 장모님이 절 부르시더니 장인어른이 아침에 장어를 먹으라고 구워놓고 가셨는데 도저히 입맛이 없으니 저보고 대신 먹으라는 겁니다. 내가 요 며칠 누워있고 나서 기침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목소리가 다 갈라지는 것 같네. 목소리가 많이 이상하지. 고깃집에서 평생 지내서 그런가. 내가 워낙에 기관지가 안 좋잖나. 매일 산에 가는 기관지 좋은 자네가 부러우이. 장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고 양념된 게 먹을만해서 그날 집에 전화해서 아내 보고 먼저 먹으라고 하고 전 장인 댁에서 저녁을 해결했습니다. 장어양이 정말 많았음에도 워낙에 좋아하는지라 원없이 실컷 먹고 나오는데 2층으로 난 현관에서 장인과 내연녀가 나오더군요. 어디 가시게요? 봄바람도 불고 이 사람이 야외 극장회를 가자고 해서. 속으로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장모는 아르시는데 저 둘은 아주 난리 부르스를 추는구나 싶어서요. 하긴 내연녀의 여동생이 와서 묵은 지 며칠 되었으니
아기도 맡기고 둘이 바람 쐬러 나갈 만했겠죠. 전날 장어를 실컷 먹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다음날 새벽에 산에 가려고 일어나는데 목이 잠기고 아프더군요. 기침도 나오고요. 코로나 증상도 아닌 것 같고 몸이 아프지도 않고 다만 기침만 나서 크게 걱정은 안 했어요. 그렇게 그날 저녁도 장인이 주차를 부탁해서 주차를 하다가 말고 문득 엉뚱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한 영상 즐겨보는 제 머릿속에서 나올 법한 우스운 상상이겠지만 어제 장인이 내연녀와 자동차 극장을 간다고 했었던 게 퍼뜩 머리를 스친 겁니다. 사실 내연녀의 여동생이 와 있은 지 꽤 되고 한 집에 익숙하지 않은 누가 같이 있으면 그거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연로하신 연세엔 더욱 온 신경을 쏟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해준 말씀도 머릿속에 있고요. 자네 장인은 여자가 옆에 있어야 잠을 자는 사람이네. 내가 여전으로 못 해주었으니 바람이 나도 할 말 없지. 그래서 문득 블랙박스를 뒤져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겨난 거예요. 만약 이게 장모님 차였다면 제 성격상 전 무슨 일이 있어도 블랙박스를 보는 짓 따윈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 싫어하는 장인의 사생활이니 염탐하고 싶은 호기심이 발동을 한 거죠.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도중에 전체 살이 다 떨리는 격렬한 감정을 맛보았습니다. 파렴치한 이런 파렴치범들이 있나 싶게 장인하고 그 내연녀는 악독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전 야한 걸 기대했는데 극악한 파렴치를 펼쳐 보이더군요. 옆 현내한테 평생 시달린 거 지긋지긋해. 내가 아주 정신병에 걸리겠어. 그러게 말이야.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나도 펄쩍 뛰겠더라고. 정말 그런 두 얼굴은 보다 처음이야. 옆에 내가 눈치를 챘는지 불고기를 하면 불고기를 안 먹고 내가 먹는 대로 따라 먹어. 아유 비리비리하고 멍청한 년이 눈치는 또 빨라. 그러니까 늘 모든 음식에 조금씩 넣어. 극소량으로 끈질기게 해서 치명타로 몰고 가는 거야. 내가 다 알아서 해. 이런 거 가루들 잘 조절을 안 해서 상품 백화점이고 성수대교고 마구 낮아빠지는 거야. 스테로이드는 목소리가 남성적으로 되는 건 봐서 알겠는데 털은 안 나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어 그냥. 다른 거 청산가리에 들어가는 독성 가루로 바꿀 거니까 이제 곧 골로 가겠지. 여기까지 들은 전 손이 후달려서 우선 진정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장인은 장모한테 지가 속을 뒤집었으면 뒤집었지 뭘 시달렸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었고요. 내연녀와 둘이 장모를 해할 목적으로 음식물에 몸에 해로운 약가루를 넣었다는 건 알아듣겠는데 그리고 스테로이드는 왜 넣었는지 모르겠으나 장모를 남성화시켜서 지들에게 뭐가 좋겠다고 저런 계략을 꾸몄는지 전체 머리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은 장인답지 않게 장모에게 꾸준히 음식을 해준 이유가 그 성분을 먹이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전 우선 장모님께 1차적인 걸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모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계실 거라 생각하니 입을 떼기 쉽지 않았지만 섣불리 경찰서부터 가기엔 사안이 너무 크니까요. 장모님 댁에 들어가니 역시나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2층에서 TV 소리가 흘러나오고 장모님은 아래층 자기 방에서 조용히 누워 계시더군요. 천장을 보면서요. 지금 저 장모 몸속에서 돌고 있을 그 독극물을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데 지그시 누르고 장모님을 불렀습니다. 장모님이 눈을 옆으로 돌리시는데 유난히 번들거리는 눈빛. 전 장모님의 두 손을 부여잡고 제가 본 블랙박스에 대해서 애둘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모님은 픽 웃으시더군요. 자네 얼마 전에 장어 먹고 기침 같은 거 안 했나? 놀라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구먼 그래. 작년 초부터였어. 자네 장인이 처음으로 음식을 해준 게. 처음엔 멋모르고 신나게 먹었지. 남편이 해주는 건데 고맙고 감사해서.
그런데 먹기 시작하고 얼마 후부터 내 목소리가 변하더라고. 살도 찌고 말이야. 목소리가 남자처럼 소리가 나는 거야.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지. 늘 힘이 없어 장인어른이 음식을 다 준비하시고 부르시면 방에서 나오던 장모님은 그날은 무심코 방에서 일찍 나와서 식탁에 소리 없이 앉는데 장인어른이 낙지볶음에다가 뭔가를 넣으시더랍니다. 한눈에 봐도 이상한 약병이 든걸요. 처음엔 무심히 넘겼는데 아무래도 자꾸 이상하게 살이 불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는데 또 넣으시는 걸 발견한 거예요. 전혀 뭘 더 넣을 게 아닌 국을 다 완성하신 후 똑같은 병에 든 흰가루를 털어 넣으시더래요. 그 손길이 얼마나 황급한지 섬뜩한 기분이 드시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장모님은 나름대로 머리를 쓰신 겁니다. 장인이 먹는 대로 따라 먹는 거요. 만약에 이상한 걸 탔다면 장인은 자기가 알고 있으니 장인 본인만 안 드실 테고 장인 먹는 대로만 따라 먹으면 이상 없겠다고요. 그래서 그러셨던 겁니다. 장인이 먹는 대로 따라 드신 거. 전 너무 황당해서 장모님 왜 그걸 안 따지셨어요? 따지세요. 왜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수동적으로 장인 먹는 대로만 드신 거예요? 글쎄, 평생 같이 산 남편을 그런 식으로 의심하는 건 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았어. 우선은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고 그 물증에 확신이 들고 나서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여태와는 다른 증상인 기침이 심해지고 인후통처럼 기관지가 아프시더래요. 이게 평생 고깃집에서 생계를 꾸린 게 이렇게 몸이 안 좋으니 드러나는 건가? 그걸 알고 싶어서 기관지가 좋은지에 실험을 한번 해본 거랍니다. 제가 역시 기침이 났다고 하니 장모님은 완전히 확신을 굳히신 거죠. 전 장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이런 성분이 든 약물로 사람을 위해하려는 건 있을 수 없는 죄이며 우리 사회에서 이런 짓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요. 그래, 자네 말이 맞아. 자네가 내 편에 서서 힘이 되어주니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 경찰서에 신고하게. 저는 그날 저녁, 그 늦은 시간임에도 바로 경찰서로 직행했습니다. 그날 저녁 장인이 한 메인 반찬인 잡채와 오늘따라 장인이 직접 따라다 챙겨주었다는 방 안에 놓은 텀블러를 들고요. 경찰 조사 결과 검출된 물질은 스테로이드제였습니다. 무엇보다 블랙박스상의 대화로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려는 목적인 예비제도 추가로 발견되었고 그 명백함으로 처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였습니다. 장모님은 장인이 음식에 자꾸 무언가를 넣는다는 확신에 찬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 소파에 앉아서 장인이 음식하는 걸 지켜보신 겁니다. 조사 결과 죄인들이 모든 걸 포기하고 실토한 바로는 작전은 치밀했습니다. 저들의 내연 관계는 이미 2년 전이고 우선은 스테로이드제를 먹인 후 살이 찌거나 남성화가 진행되어 털이 남자처럼 나오면 장모님 성격상 밖에 나올 리는 없고 그러면 저들은 마음껏 미래를 즐기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 후에 독성 성분을 추가할 계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장모님을 서서히 말려 죽이려고 했던 건데 뜻밖의 아기가 생겨서 서서히 진행하려던 계획이 엉클어진 겁니다. 2층으로 입주하면 장모님 성격상 당연히 이혼해 줄 줄 알았는데 집착증 성격 그대로 버티시더랍니다. 장인의 말로는 장모님이 장인에 대한 집착이 신혼 때부터 심했다고 하네요. 부부 사이야 좋아하면 그럴 수도 있는 일. 경찰서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 거죠. 아내가 자기에 대한 집착이 심하다고 바람난 상간녀와 합작해서 음식에 독극물을 넣는다면 이 세상에 멀쩡한 부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장모님은 이혼해주기는커녕 장모님답지 않게 질투로 눈이 뒤집혀 시시로 2층에 올라가 폭언을 퍼부었고 시장이나 마트에서 아주 간혹 마주하며 망신 주기를 멈추지 않으셨다고 해요. 재산 명의도 모두 장모님 앞으로 되어 있으니 함부로 이혼하자 들쑤실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한 장인과 내연녀는 어차피 매일 아파서 누워있고 살이 찌는 사람이니 다른 사람들도 별로 의심 안 할 테고 다른 약물을 쓰기로 결심한 그때
제가 블랙박스를 본 겁니다. 그들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처해졌습니다. 예비살인죄로요. 선고가 끝나고 재판장에서 그들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알아?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내 소녀들의 할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우리하고 인연은 오늘로 끝이야. 장인은 눈도 못 마주치고 묻더군요. 내 아들은? 아들 걱정 말고 당신 앞날이나 신경 써. 건강관리 잘하면서 3년 후에 출감해서 뭐 먹고 살지나 걱정해, 이 나쁜 놈아.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있거나 없거나 넌 예전 같으면 사람 사는 말에 끼지도 못했어.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빨리 내 눈앞에서 꺼져. 그렇게 차를 몰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참으로 드는 회한이 많더군요. 장모님부터 찾아뵈었습니다. 장모님, 장인의 일은 잊으세요. 그렇게 위로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장모님은 위층에 있던 아기를 자신이 키우겠다고 나서시더군요. 정말 다양한 면모의 장모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이복이긴 하지만 내 딸 동생 아닌가. 당연히 내가 거둬야지. 게다가 어쩌면 딱 지 씨를 닮았는지 자네 장인 얼굴하고 붕어빵이네 그려. 장인한테 죽임까지 당할 뻔한 분이 저런 말씀을 하시니 놀라웠지만 워낙에 바닥이 선하신 분이었고 자기가 신고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마도 아무 죄 없는 아기에 대한 측은지심도 생기셨을 겁니다. 우르르르르르, 아유 까꿍까꿍, 아유 귀여운 거. 기운 없이 드러누워 계시던 장모님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기로 인해 하루하루 기운을 차려 가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계시는 시간이 점점 느시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아기의 사진을 찍고 아기가 옹알이 하는 걸 동영상 찍으시면서 소리내어 웃는 일도 간혹 생기시곤 했습니다. 다행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상처받아 삶의 의욕을 놓치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말입니다. 얼마 후 장모님께서 핸드폰을 좀 고쳐오라고 폰을 내주시더군요. 충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충전이 안 되면 충전기가 망가졌거나 폰 메인보드가 나간 거여서 핸드폰 가게부터 갔더니 다른 걸로도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수리센터에 갔습니다. 역시 메인보드가 나갔다고 하면서 지금 배터리가 27% 정도 남았으니까 연락처, 동영상, 사진, 문서 등 옮기는 게 가능해요. 안에 있는 내용들 다 USB에 옮겨드려야겠죠? 전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와, 아주 그냥 용량 큰 핸드폰 가득히 뭔 이렇게 사진하고 동영상이 많대요. 좀 확인을 하셔야겠죠? 일로 와보세요. 기사 옆으로 가서 확인을 하다가 전 여러 가지로 씁쓸한 기분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 가득히 저장된 사진하고 동영상엔 장인어른의 모습만 있는 겁니다. 한 장도 빠짐없이요. 손녀나 자기 딸 사진 같은 것도 하나도 없이 말입니다. 3년 사용한 핸드폰 가득히 말입니다. 장인이 말한 장모님의 집착이 이런 거였단 말입니까? 설사 그렇다 한들 어떻습니까? 부부지간의 사랑은 집착도 죄가 안 되는 법입니다. 저렇게 자신을 사랑해주는 아내에게 한 응답이 고작 다른 젊은 여자와 상관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것도 모자라 자기 아내를 죽일 작전까지 실행한 장인은 천벌을 받아도 쌉니다. 도대체 눈이 어떻게 뒤집히면 사람 아닌 짓을 하는 걸까요? 전 장모님을 끝까지 옆에서 보살피면서 보호해드릴 생각이에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 기본적인 선한 성품, 더 이상 망가지는 일 없게 말입니다. 재판 선고날 장인에게 해준 욕이 시원찮아 잠을 못 이루는 며칠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